가족에 대한 사정 도구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도 하셨죠? 그 2교시가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하고 지역사회복지론까지 해서 75문제예요. 그래서 그 세 과목 중 합쳐가지고 이제 40% 꽈락이 이제 결정이 되고 60점 이상 이제 맞아야지 이제 합격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이제 나중에 오늘까지 다 듣고 나시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특히 이제 어느 과목은 좀 이제 점수가 잘 나오시는지 혹은 이제 덜 나오는 과목을 이제 좀 보시고 덜 나오는 과목 위주부터 점수를 이제 올리는 작업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60점으로 통과하나 80점으로 통과하나 아무도 모르거든요. 점수는.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이제 60점 선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자신 있다 하는 과목이 있으면은 그쪽을 점수를 올리시고 다른 과목은 이제 꽈락만 면하자 해서 40만 이제 넘는 로 이제 좀 전략을 한 번씩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맞아요. 네, 75문제 30개.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서 20개를 더 맞아야 되니까 다른 1교시나 3교시에서 그러니까 총점을 맞아요. 1교시에 40%, 2교시에 40%, 3교시에 40%. 그래서 20개, 30개, 30개만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정 도구나 이제 그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은 두 개가 확 구분되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두 과목을 이제 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좀 어느 하나 개념 그 생태 체계 관점과 관련된 개념들만 이해하셔도 인행사 문제, 실천론 문제, 실천 기술론 각각 이제 한 문제씩은 보통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주의 깊게 이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족 사정 도구도 실천론에도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도 이런 가계도는 보통 이제 2세대나 3세대 이상 걸친 가족 관계를 도표로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복잡한 이런 가족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가족 사정 도구가 가계도입니다. 그 생태도에서는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도입해서 개인하고 가족의 자원 또 외부 환경을 묘사한 가족 사정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론에서 본 생태도는 그냥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본다면 가족에 대해서 사정을 할 때는 가족 전체를 두고 이제 가족한테 개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체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태도이고요. 가족 조각, 가족원들이 공간적으로 스스로 위치해서 가족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고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법, 이 가족 조각들도 다 그 실천론에서 나왔던 사정 도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력 도표, 클라이언트 생애 동안 발생한 사건, 문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사정하는 도구, 또 사회적 관계망표,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적는 주변 체계로부터 받는 지지의 종류, 정도, 원조의 방향, 접촉 빈도 등을 사정하는 도구, 또 생활 주기표, 클라이언트의 생활 주기와 가족 구성원의 발달 단계별 과업을 표로 작성한 사정 도구들. 이런 가족 사정 도구는 그 실천론에서 나왔던 사정 도구와 내용이 다 동일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족 치료 모델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가족 치료 모델들도 보면은 뭐 구조적, 경험적, 다세대, 전략적,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 이렇게 여기에서만 벌써 6개의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 중에서도 거의 한 모델당 이제 한 문제씩 그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가족 치료 모델은 말 그대로 구조를 이제 바꾸면은 가족 안에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는 모델이 바로 이 구조적인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기능의 원인,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가족 구조의 불균형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너무 밀착되거나 너무 유리되어 있거나 하는 것, 또 이제 가족의 구조가 이제 뭐 밑에와 같이 이제 연합이 되어서 또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족 역기능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목표는 기능적인 구조로 이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부부 체계, 자녀 체계 간의 경계가 있고 또 원가족하고도 경계를 이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체계 간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을 해주고 또 가족의 위계 질서를 강화하고 가족의 실상에 맞는 규칙, 그러니까 지금의 가족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규칙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것을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입 기법은 일단 실현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은 그냥 그 사회복지사 앞에서 가족들이 이제 평소에 하듯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 가족 중에서 누가 더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아빠의 이야기에 대해서 엄마가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딸이 먼저 반응을 하는지, 또 가족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사회복지사가 지켜보면서 이제 그 가족 안에서 무엇이 문제구나 파악을 하고 구조를 바꿔주는 기법이죠. 그리고 경계 만들기는 가족 내 하위 체계 간의 경계가 이제 모호하거나 경직된 경우, 또 이제 유리되거나 밀착된 경우 경계선을 수정해주는 방법이 이 경계 만들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가족 치료 모델과 관련해서는 바로 밑에 나온 기출 문제처럼 막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이 예시가 어떠한 모델에 해당되는지 묻는 문제, 또 이제 혹은 정신협동 가족치료 모델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설명 쓰고 그 중에서 옳게 연결된 것, 혹은 옳지 않게 연결된 것,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은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게 그 설명에 구조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부부 권력 구조가 불균형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아들과 공유하면서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아들도 자신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일일이 어머니와 의논하는 등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간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돕는다. 가족의 구조를 이제 바꿔주는 것을 개인 목표로 했죠.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은 주로 이제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 치료 모델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나와 있는 기출 문제처럼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고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이제 가족 성원들이 서로 이제 성장을 돕는 가족을 이상적인 가족,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원 간의 정서적인 이제 교류가 없고 회피적이고 서로 이제 자기 방어적인 가족을 이제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입의 목표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떤 상호작용, 경험을 변화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개입의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개입은 어떤 증상의 감소, 또 사회적 적응보다 개인적인 통합을 증가시키고 또 선택에 대해서 보다 많은 자유, 또 덜 의존적인 것, 경험을 확대하는 것 등 이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앞에 이런 개입의 목표보다는 의사소통 유형을 이제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일치형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감정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이제 나의 감정을 다른 가족들한테 표현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일치형입니다. 근데 밑에 나오는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거는 모두 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비난형은 그 유형에서 이제 느껴지죠. 무조건 이제 비난하는 거, 무시하는 거, 네가 틀렸어,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비난형입니다. 그리고 회유형, 아첨형은 나의 감정은 돌아보지 않고 엄마가 원하는 대답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비위에 계속 맞추려는 성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지나치게 착한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이성형, 계산형은 그냥 딱 상황만 보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생의 감정을 이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금 상황을 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규칙,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옳은 것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만형은 자신, 타인,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산만형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유형은 그러니까 나의 감정, 그리고 지금의 상황,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유형이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의 기법에서는 가족 조각과 빙산 치료 2가지를 주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 성원들이 어떤 의사소통과 관계 형태를 나타내는 거리감, 어떤 밀착된 몸짓, 자세를 취하면서 가족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우리 아까 그 가족 사정 도구에도 가족 조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서로를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 조각을 통해서 사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빙산 치료는 어떤 개인의 내적인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빙산도 보면은 이제 위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아래 여러 이제 감정들 또는 이제 여러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감정, 기대, 지각,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빙산 위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빙산 치료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 유형에도 보면은 일치형은 나의 이제 그 빙산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른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른 가족들도 아, 우리 엄마가 이렇구나, 우리 딸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가족이 요구하는 것 혹은 이제 이것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밑으로 숨겨놓게 되면은 의사소통 유형이 저절로 이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빙산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한테 뭐부터 이야기할지 모르겠고 그럼 자꾸 이제 밑으로 숨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소통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빙산 치료 기법을 통해서 내 안에 그 각각 개인의 경험을 이제 표면화하고 깊은 수준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기법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론이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웬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아 분화랑 탈삼각화입니다. 그러니까 분화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다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위에 원래 우리 엄마 아빠 원가족과의 가족 규칙은 이제 다 접어들고 버리고 다시 이제 가족을 꾸리고 이제 그 가족 안에서 가족 규칙을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세웠던 가족 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제사를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여자 쪽은 기독교고, 그러니까 제사도 한 번도 지내지 않았고 친척들하고 왕래도 별로 없는 집에 사람과 이제 이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계속 기대를 하겠죠. 우리 집에 뭐 제사가 있거나 뭐 행사가 있을 때 아내가 같이 가가지고 막 이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아내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또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있던 것을 이제 끊어내고 새로 이제 가족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가족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합의하에 이제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가족하고 분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막 이런 그 삼각 관계 갈등이 많이 생기죠. 요새 전에 이제 많이 생겼던 이런 고부간의 갈등에 아들, 남편이 이제 끼어 있는 것,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장서 갈등, 장모와 이제 사위와의 갈등에 또 이제 아내가 끼어 있고, 이런 이제 삼각 관계들이 발생을 또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관계를 끊어줌으로써 탈삼각화, 그러니까 위에 다른 세대와의 관계는 끊어내고 우리 지금 세대, 우리 체계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정립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원가족의 문제가 이제 그대로 내려와서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서 지금 가족에서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자아분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분리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제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죠. 그리고 감정적 충동을 좀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욱하고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찰나 이제 생각하고 그 욱을 누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욱하고 올라오면 바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를 하지 못합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이제 분리를 하면서 나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지는 않고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목표는 자아 분화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분화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가족 체계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경계를 이제 좀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입 방법은 탈삼각화, 가족 내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삼각 관계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족원들이 서로 자아 분화되도록 돕는 개입 기법을 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 각각 가족 치료 모델별로 사용하는 개입 기법들이 이제 다르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입 기법 탈삼각화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랑 짝지어져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 탈삼각화라고 해서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 이제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답.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고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또 전략적인 가족 치료 모델이 나와요. 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가족 내의 어떤 위계 질서 그리고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가족을 하나 이상의 권력 관계 또 통제 과정에 있는 체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이제 권력이 너무 불균형하거나 또는 이제 권력이 한 사람한테 몰려 있거나 또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계 질서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가족 안에서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모델이 바로 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목표는 역기능적인 가족을 기능적인 가족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완화하고 어떤 역기능적인 증상들을 이제 완화시키고 또 이제 불명확한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 체계에서는 부모한테 더 이제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지 자녀가 부모의 이제 어떤 지시나 통제에 따를 수 있죠. 근데 이 권력이 자녀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하면 그거를 다시 이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위계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증상을 나타내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 증상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개념은 이중 구속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중 구속은 이제 가족 안에서 언어적인 수준, 그리고 비언어적인 수준 혹은 언어적인 수준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중 구속이었죠. 근데 이거를 치료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계속 역기능적인 것을 더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내가 그냥 할 때는 몰랐는데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제 역기능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문제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적 이중 구속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시켜야 하는 증상에 대해서 문제 증상을 계속 실행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때 클라이언트는 치료자가 변화하지 말라라고 이제 지시한 것을 따르면 뭔가 그 증상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어서 지시적 기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증상을 유지하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상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증상은 역기능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력이 클라이언트한테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역설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딸이 이제 자꾸 다툽니다. 그리고 아빠는 중간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번 주도 계속 이제 다퉈보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하면은 뭐 합의하지 말고 둘이 이제 갈등 관계가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의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면 둘이 계속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딸이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고 또 이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아빠도 이제 눈치만 보다가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지시는 지키지 않은 거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뭔가 통제력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이 치료적인 이중 구속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지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문제 행동을 더 강화하도록 이제 지시하는 기법이 바로 이 역설적 지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그 다음 기출 문제에 보면은 또 다른 용어로 나와 있어요. 이게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 쌓여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고 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를 상담 중인 사회복지사가 잘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서 두 분이 싸울 거리를 한 가지씩 찾아내서 부부싸움을 30분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온 용어로는 뭐를 한 거죠? 어떠한 개입일까요? 역설적 지시, 치료적 이중 구속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러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증상 처방, 그 증상을 또 가서 하도록 하는 이 세 개가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제 다른 용어로 나오더라도 다 같은 의미구나 하고 찾으실 수가 있어야 해요. 실현은 뭐였을까요? 실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싸우듯이 혹은 집에서 대화하듯이 내 앞에서 해봐라 라고 해서 보이는 것이 실연이죠. 그리고 코칭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 또 이제 가족 조각 역할 연습은 이제 그 역할, 엄마의 역할에 맞춰서 딸의 역할에 맞춰서 그 사회복지사가 보는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족 개입 기법들 안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은 그러니까 해결 중심 모델을 가족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이제 모델의 내용도 이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이 실천론에서 또 이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제 특별히 다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의 특징은 그러니까 실제 현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 등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언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기보다는 해결 중심, 그러니까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어떤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처럼 이 해결 중심 모델도 강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는 가족 치료예요. 그리고 이제 꼭 가족뿐 아니라 개인한테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해결 중심 치료는. 해결 중심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일단 치료 면담 전에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오기보다는 그래도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오기 전에 그래도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행동으로 해보게 하거나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빠와 딸이 이제 원가족이고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이제 전처에 이제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딸은 엄마하고 있을 때는 되게 막 그 엄마하고 좀 척을 지면서 아빠한테 오면은 가가지고 막 잘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 간의 갈등도 이제 자꾸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아내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때의 기적 질문은 그 딸이 남편한테 그 아내분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은 무엇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한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제 상황이 바꿔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기적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처음 보통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따른 목표를 세우죠. 목표는 이제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변화 상대로 됐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적 질문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 질문은 성공했던 경험을 찾아내고 의도적으로 자꾸 실시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성공의 경험을 좀 이제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이제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자꾸 다툰다고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엄마하고 딸이 그래도 이제 다투지 않을 때는 언제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둘이 같이 뭐 드라마를 볼 때, 이때는 이제 다투지 않고 같이 막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투지 않는 경우가 언제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자꾸 이제 뭔가 둘이 같이 좋아하는 활동을 이제 해보게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외 질문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척도 질문은 숫자로 말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어떤 문제의 우선순위, 성공 가능성, 또 변화를 위한 동기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재혼 가정에서 이 엄마가 그 전처의 딸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 사이가 안 좋을 때를 1로 두고 이제 둘이서 이제 친딸처럼 지낼 때를 10점으로 한다면은 지금 둘의 관계는 몇 점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척도 질문이죠. 그럼 지금이 뭐 4점 같다. 이러면 이제 그럼 몇 점까지 올리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뭐 7점이요, 8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의 상황을 숫자로 좀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척도 질문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대처 질문, 극복 질문은 이제까지 이런 갈등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왔는가,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대처 질문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관계성 질문은 이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관계성 질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클라이언트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이전에 몰랐던 다른 부분들을 또 발견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몽 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몽 질문은 기적 질문하고 좀 이제 유사하지만 다르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 주무실 때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무시는 동안 더 나빠진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나빠진 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보면 악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나빠진 것을 어떻게 또 이제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악몽 질문보다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문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되는 질문 기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오지만 실천론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 질문은 이제 두 분이 매일 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싸우지 않는 날은 없었을까요? 이게 예외 질문 맞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신의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관계성 질문에 해당을 하죠. 밤새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기적 질문. 또 상담을 예약한 후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상담 전의 변화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본인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기 위한 질문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때문에 이제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나타나는 모델이 이야기 치료입니다. 이 이야기 치료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클라이언트가 이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재해석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도록 돕게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치료입니다. 문제에 대한 관점을 그냥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 그래서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클라이언트 가족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선호하는 방향으로 자기 가족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현화 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 문제를 어떤 개별 성원이나 가족이 아닌 문제 그 자체로 보고 가족을 괴롭히는 별개의 존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내재화는 그 가족 내 안으로 혹은 이제 우리 가족 누구 안으로 그 문제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한 사람이라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정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네요. 이거는 문제를 안으로 이제 들여오는 거고요. 이야기 치료는 이제 외현화, 가족하고 좀 분리시켜서 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이란 이제 새로운 것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 되어버렸네요. 또는 이제 때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정수를 누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수가 안에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정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문제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문제의 외현화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출 문제를 보면 여기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내방한 가족에 대한 개입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치료 모델이 1, 2, 3, 4, 5 보기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모델이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다 라고 하면 이제 자아 분화, 탈삼각화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분리한다 라는 것이 나오면 이야기 치료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강화하도록 역설적으로 지시한다. 앞에 나왔었죠. 역설적 지시, 증상 처방, 치료적인 이중 구속 이런 기법들. 또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가족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가족 조각. 또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상담 계획 이후에 첫 회기 전까지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또 구조적 가족 치료, 가족에 합류한 뒤 균형 깨뜨리기를 통해서 가족을 재구조화한다.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는 것. 그래서 2, 3, 4, 5번이 맞고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서는 이 가족 치료 모델들에서 이제 매해마다 5, 6문제씩 나오니까 가족 치료 모델들이 이제 그 주요 개념도 있고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하면은 뭐 경계, 구조 이런 것들, 뭐 경험적 가족 치료다라고 하면은 의사소통 유형, 또 이제 가족 조각, 사티어 이런 거, 또 보엔이 나오면 자아 분화, 탈삼각화, 또 전략적 가족 치료는 역설적 지시 이런 그 개념들을 좀 이제 잡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의 종류에서 한 5개 이상 나오고 또 이제 그 앞부분 가족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나 뭐 기능적 가족, 역기능적 가족, 또 가족을 체계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는 어떤 경계, 환류, 또 이제 가족 사정 도구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대상 가족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매해마다 거의 한 5문제씩 또 이 집단 대상에서도 나오게 돼요. 그만큼 이 집단과 관련한 내용도 여러 가지 모델들과 개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일단 크게 3가지 모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의 어떤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인도 성숙해지고 민주 시민을 집단을 이제 통해서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처음에는 집단 지도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이제 설정을 해서 집단 목표가 결정이 되지만 점점 이제 집단이 오래 갈수록 집단 목표를 집단 구성원들끼리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어떤 적정 수준의 적응 또 사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원 간의 상호 원조 체계를 형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하고 잘 이제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상호작용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원 간의 자조 또 상호 원조 체계를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구성을 해주면은 그 후는 이제 집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엇을 할지도 정하고 뭐 회장도 정하고 총무도 정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도움을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상호작용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집단 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집단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이제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모아서 이제 개인으로 개입을 하는 것보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개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치료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호작용을 활용을 해서 역기능 행동을 하는 성원의 치료와 재활을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변화시키자 하는 것. 그 23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집단 목표를 전문가가 사전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해를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사회복지사가 정해놓고 이 집단 구성원들을 모집을 하는 모델이 바로 이 치료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단의 유형에는 자조 집단, 또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집단의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서 여러 체계들을 볼 때 이제 집단의 유형에 잠깐 나왔었죠. 뭐 1차 집단, 2차 집단, 또 자연 집단, 또 이제 형성을 한 집단인가 그러한 개념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조 집단은 어떤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장소를 예약을 해준다던가 이런 소소한 일들을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치료 집단은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고 과업 집단은 사회복지사가 이제 기관 내에서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치료 집단은 집단 성원의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 성원의 역할들이 결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또 집단에 따라서 융통적이거나 혹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집단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집단의 효과성이 높으려면은 본인의 이야기를 집단 안에서 이제 많이 해야 해요. 자기 노출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이 집단 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집단을 통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치료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집단의 운영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업 집단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떠한 그 사건이 있을 때 과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명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공식적인 안건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이 과업 집단에서는 자기 노출이 거의 되지 않죠. 그리고 비밀 보장이 이제 공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 그 과업을 달성했는지 혹은 달성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 집단이 잘 운영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집단에서는 공동 지도력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장에 있어요. 공동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집단을 혼자서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혼자서 이제 집단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힘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집단 구성원의 숫자가 많으면은 내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어떠한 역동이 일어나는지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초임, 신입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혼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라라고 하면은 좀 당황해 하거나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공동 지도력,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집단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소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거나 혹은 한 명이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또는 이제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코워커가 다른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전이를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역전이는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나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또는 이제 우리 어머니 같다, 뭐 우리 딸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것이 역전이입니다. 근데 이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인식을 하면은 이제 좀 조심을 할 수가 있는데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다른 사회복지사가 같이 들어가면은 그러한 것들을 같이 좀 점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전문적 성장이나 초보 진행자의 훈련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진행자가 이제 가서 앞에서 진행을 하고 좀 이제 숙련된 사회복지사가 공동 지도자로 들어가서 앞에서 그 신입 사회복지사가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코멘트를 해주거나 혹은 집단의 방향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원래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나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둘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모델링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앞에서 좀 이제 시연을 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이제 둘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집단 구성원들이 또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 집단에는 집단 역동성을 봅니다. 가족에서도 나오진 않았지만 가족 역동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그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를 가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뭐 직장을 가거나 이럴 때에도 그 안에서 이제 일은 힘들지만 집단 성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즐거우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자꾸 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집단 안에서도 집단의 어떤 참여도,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또 이슈가 이 집단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집단의 목적과 집단 성원 간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집단 전체의 목적도 있고 개개인별로 내가 왜 이 집단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한 사람의 목적도 그거고 이 개별적인 성원의 목적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가 되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학교 내에서 이제 수업이라던가
그러니까 혹은 이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와서 앉아 있거나 할 때 집단 전체의 목적과 개별 성원의 목적이 다를 때에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 집단 역동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문화는 집단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또 신념,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집단 문화에 들어가게 돼요. 이 집단 문화는 쉽게 이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 또 집단 안에서도 가족 규칙처럼 집단 규범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집단이 막 2회기, 3회기, 5회기, 10회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규칙도 생겨나게 되고 역할도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단들이 이런 집단 규범은 처음 이제 초기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같이 세우게 되죠. 우리 집단에서는 뭐 누구가 말하면은 뭐 끝나고 나서 뭐 박수 3번을 꼭 쳐주자라던가 뭐 지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자라던가 뭐 정리는 누가 한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규범이 기능적인 규범과 또 역기능적인 집단 규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집단 규범이죠. 이 기능적인 집단 규범은 집단 성원들이 자기 개방을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치료 집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 어느 만큼 이제 자기 개방을 잘 하느냐, 또 집단 지도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문제 해결 노력에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모든 성원이 고르게 이런 집단 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또 개별 성원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하든 자유롭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성원 간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들 간에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언가 불만, 장애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기능적인 집단 규범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역기능적인 집단 규범은 집단 역동성을 이제 형성하는 데도 방해를 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에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방을 이제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 또 집단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문제에 대해서도 불평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공격적인 성원의 집단 지배를 이제 허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내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 집단을 이제 잡아버리면은 다른 이제 좀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죠. 그리고 집단이 굴러가는 것도 소수 그런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강렬하거나 내가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주제를 회피를 하지는 않는가. 또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도자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제 집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제 회피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은 역기능적인 집단 규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규범도 기능적이어야지만 집단 역동성이 더 강화가 되고 집단을 통한 효과도 더 좋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을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이것이 이제 집단의 치료적 효과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으로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희망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 오랜 시간 같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노력을 하면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혹은 뭐 우리 아이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주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문제가 있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아 존중감도 향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방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해보는 거죠.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행동을 보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학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치료적 요인들에 밑에 나와 있는 정보 전달, 희망 주기, 대인관계 학습, 일반화, 사회기술 발달, 감정의 정화, 또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인 재현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가장 처음 만나는 체계죠. 사회죠. 근데 그 안에서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가족의 문제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집단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보는 거죠. 아빠처럼 혹은 엄마처럼 누나처럼 형처럼 언니처럼 대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가족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집단 안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 정서 인지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도 사회복지 실천 과정처럼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집단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단계는 아직 집단 구성원들은 없는데 사회복지사가 이제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명으로 할지, 어떠한 사람들을 모집을 할지, 또 언제까지 할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세우는 단계죠. 그리고 초기 단계는 집단 구성원들을 이제 다 모집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상담을 할 때도 저항이 나타나지만 집단으로 모아놔도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왔는지 아니면 누가 가라고 해서 왔는지에 따라서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신청을 해서 오긴 왔지만 막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서로 탐색을 하면서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막 눈치도 보고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할지 막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가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도 소개하지만 집단 성원들도 소개를 하고 집단 목적도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집단의 목적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일치되어야지만 집단이 긍정적으로 이제 굴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그 개별 성원들을 모집할 때도 개인에 대한 목적들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개별 성원의 목표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목표와 우리 집단 전체의 목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단 규칙도 수립을 하게 되고 집단 성원들이 보이는 저항과 불안을 다루게 돼요. 그 집단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중간 단계, 초기 세팅이 끝나고 나면 집단 회기가 막 진행이 되어지죠. 그때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역동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집단 안에 하위 집단들이 또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 또 집단 안에서 소외받는 구성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도구가 소시오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소시오그램도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오고 실천론에서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제 사정 도구는 개인을 사정하는 도구에서 주로 사용을 하지만 소시오그램이라는 도구는 집단을 사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것만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그램은 집단 성원들 간의 질적인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도를 그리듯이 이제 집단 성원들을 막 이렇게 써요. A, B, C, D, E 막 이렇게 쓰면은
A를 다 좋아하는지, 혹은 이제 막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있는지, 또는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이제 A는 그래도 모든 집단 구성원들과 이제 관여를 하는데 B는 아무도 이쪽으로의 화살표는 없다라고 하면 B는 이제 집단 안에서 뭔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소시오그램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질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이러한 중간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집단도 종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종결을 하게 되면 집단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집단이 원래 세웠던 목표를 달성을 잘했는지 하는 평가 과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결 단계가 가까워질수록 집단 안에서 어떤 응집력이 점점 감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집단의 응집력이 너무 좋은 집단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자조 모임, 자조 집단으로 본인들끼리 이제 따로 모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변화의 노력을 유지하고 또 일반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점점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을 매주 만나는 것은 끝나고 나 혼자 이제 내 생활에서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들, 또 불만족스러운 종결 사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마지막에 기록과